네, 곽봉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모시고 사실 지금 상황이 좀 정치적인 상황이 좀 있어서 좀 혼란스럽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개헌 사태와 탄핵 전국으로 환율과 증시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국제 신용도도 흔들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이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이런 굉장히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이제 나타났을 때는 네. 사실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들은 이 비슷했던 사례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비슷했던 사례가 2004년에도 있었고 그리고 2016년에도 있었습니다. 2016년, 17년 그 즈음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 때 특징들을 봤을 때는 주식 시장은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있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전자산 기능을 했다는 거. 그래서 최근도 보면은 시장 금리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이 안전자산으로 기능할 것 같다. 이렇게 불안한 시급에는 그냥 채권에 넣어놓자라고 하는 심리들이 일정 부분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불확실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동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는 동요하는 것들이 어디에 가장 잘 반영이 되냐면 원달러 환율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환율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한국에서 좀 이탈하려고 하는 자금 수요를 좀 잘 반영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안정을 찾느냐 안 찾느냐는 만약에 뭔가 정치적인 로드맵이 나오게 됐을 때 비로소 안정을 찾더라.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로드맵이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사실은 그건 이제 겪으면서 알게 될 일이니까 지금의 불확실성이 오래 가느냐 아니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 같냐를 가지고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계신 거 손해가 많이 났다고 해서 지금 버리시거나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조금 꼭 참다가 어차피 요게 로드맵이 어느 정도는 좀 정상화된다. 앞으로 그림이 어떻게 나올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외국인들은 더 이상 한국 주식을 더 판다든지 한국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제가 봐서 나오면서 안정을 찾는 구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지금 기초 체력이 약하냐. 사실 이렇게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은 우리의 기초 체력을 또 되돌아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몇몇 외국 그 아이비들 같은 경우 한국의 기초 체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이게 장기화되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현재 우리가 이걸 견뎌낼 만한 체력을 갖추고 있느냐, 못 갖추고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이 대외 채무라든지 이런 그 리스크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그 보험들을 들거든요. 네. 그 보험에 대해서 가산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을 얼마나 많이 주냐. 그게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래서 좋지 않은 거거든요. 네,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시그널인데 재밌게도 과거보다는 과거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었던 시기보다도 지금은 사실 더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 기초 체력이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위축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전혀 이걸 감당 못할 만큼 우리의 체력이 약한 거냐? 전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를 상징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경상수지랑 외환보유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경상수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냥 통장, 국가의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외환보유고는 비상통장. 전 그냥 그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통장에 곳간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불안한데 경상수지도 상당히 지금 이상 징후는 없습니다. 외환보유고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곳간도 있고 지금 비상금고에 돈이 있나 없는지 봤더니 그렇게 우리가 외환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심리적으로는 위축되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기초 체력이 이걸 전혀 못 이길 정도냐?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만 하실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럴 때 조금 냉정을 찾고 우리가
물론 이제 이 투자 심리가 나빠진 건 이해가 되지만 이거를 반전시켰을 땐 어떻게 될 건지도 이제부터 하나둘씩 한번 생각을 해보실 시점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어떤 ETF가 좋다는 이야기를 드릴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 할 때냐 이렇게 이제 역으로 물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좀 시작하는 게 더 좋습니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처럼 이게 자산 변동이 심화될 때는 현금을 어디다 놓는 게 좋을까요? 그냥 현금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네. 제 생각엔 그냥 일단은 현금을 그냥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가 네네. 이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사들어가는 전략이 전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기존에 너무 현금만 있으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상 너무 위험 자산이나 자산 배분이 안 돼 있고 현금만 만약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럴 때가 조금씩은 뭐 싸졌으니까 싸진 자산들을 일정 부분 조금씩 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는 됐다. 그걸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게 뭐 바톤 피싱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닥에서 지금 이 고기를 낚는 네네. 뭐 이런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도 취할 수 있을 만큼 지금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좀 싸져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싸져 있을 때 길게 보고 투자하자라고 하는 전략은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고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저는 또 이렇게 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이 모두 이제 금리 인하에 돌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기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일단 뭐 주식에 좋다, 뭐 자산에 좋다 그런 해석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기에 모아가면 좋은 ETF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주식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드리면 좀 지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급적이면 주식형 이야기는 좀 덜 얘기하려고 저는 좀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특히 이제 국내 주식형은 네. 좀 덜 얘기해 드리고 가능하면 미국 주식형 내지는 조금은 주식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기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자산들 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왜냐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는 조금 배려를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리츠 같은 자산들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네. 원래는 리츠라고 하는 것들이 상업용 어떻게 보면은 건물 같은 것들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상업용 건물들을 살 때 리츠들이 대개 보면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조달 금리 자체가 낮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조달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자 비용 자체가 줄어들면서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리츠가 사실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리츠 중에서도 좀 저는 미국 리츠를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거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중순이면 이제 취임을 할 텐데요. 트럼프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미국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자산들도 있지만 트럼프가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 2.0 시대가 열린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미국의 상업용 모기지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네. 공실주도 놓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이런 부분들 트럼프가 아주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지금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오니까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을 조금 전 가져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 플러스 금리까지 이제 낮아지니까 조달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저는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지금 이제 신임 정부의 이제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경제 효율부 이렇게 명칭하기도 하고 조금 그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이 사람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혁신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공무원들 재택근무를 다 못하겠습니다. 뉴스 보시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네네. 맞아요. 네. 재택근무를 안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실에 이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안 한다는 얘기는 정부부터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민간 기업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러면 또 상업용 모기지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미국이 공실이 많이 드러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리츠가 그래서 굉장히 좀 트럼프 시대에는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이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우리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우리가 글로벌 리얼티 인컴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유명하죠. 네. 예. 월배당. 네. 예. 그거 우리 ETF로도 한국에도 소개되어 있는 ETF들이 있으니까 라이즈에서 나와 있는 라이즈 글로벌 멀티 인컴이라고 하는 ETF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구현시킨 ETF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업용 모기지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 국내 맥쿼리 인프라도 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믹스가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되고 네네.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 리츠가 괜찮겠구나. 미국 리츠는 굉장히 좀 좋은 시기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역시 우리가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시장 금리가 낮아질 개연성이 있으니 채권형을 우리가 또 좋게 보실 수 있는 어떤 개연성들이 있죠. 근데 네. 이제 이거는 조금 분분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관세 정세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미국 물가에 그게 전이가 될 거다. 관세 올린 것만큼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사실 미국 채권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별로 안 떨어지거나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냥 순수 채권형으로 가는 것보다 한번 채권형과 주식형의 믹스가 돼 있는 채권 혼합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에 제가 채권 혼합 상품을 하나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타이거 뒤에 광고판에도 이제 타이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타이거 글로벌 멀티 에셋 TIF 액티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채권 혼합을 어떻게 보면 이 자산 배분형들 중에서는 이 주식과 채권의 웨이트들을 잘 가져가서 최적의 어떻게 보면 조합을 만들어서 수익률을 낸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요거는 네이버 그 증권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도 않고요. 그래서 혹시나 미국 채권만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으니까 그것도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이럴 때는 혼합형 자산 배분형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도 제가 봐서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좀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 아닌가 좀 생각이 돼서 그 부분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도 이럴 땐 채권형 국채를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미국의 우량 회사채를 사는 것도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미국도 어쨌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미국 기업들이 그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채권 발행하려고 했던 것들도 너무 조달 금리가 높아서 미루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우량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래도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도 이제 발행하고 이제 이런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게 미국 같은 경우에 우량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신용등급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그리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여기선 디폴트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이힐드를 사시는 방법도 있는데 신용등급이 나쁜 회사채를 담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지금 우량 등급에 있는 미국의 회사채 채권형을 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미국 우량 회사채 관련되어 있는 상품도 아마 자막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코덱스 아이쉐어 미국 투자 등급 액티브 회사채 액티브 요런 ETF인데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왜 이제 국내 주식형 없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일부러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런 상품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지금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대도 지수는 이제 반토막 났지만 배당주는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시다시피 한국도 지금 잃어버릴 20년이 온다, 제2의 IMF 온다 이런 말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이 배당주 투자는 나서도 괜찮을지 궁금하네요. 일본이 이제 사실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의 배당주들이 좋았다는 건 저는 두 가지 정도 함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당연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은 일본은 막 양적 완화 정책을 비롯해서 그냥 제로금리 정책을 폈는데 제로금리인데도 경기가 더 나빠지니까 그 국채를 사주기까지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저금리 정책을 유지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저금리 정책을 펼 정도로 경기가 나빴는데도 배당을 했다라는 거는 그 기업들은 대단히 좋은 펀더멘털을 가졌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에서도 배당주들은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본에는 지금 일본의 모든 국채들은 심지어는 막 거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다고. 금리 만약에 채권을 일본 국채를 산다 해도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도 없는데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서 그냥 뭐 할까 했는데, 일본 배당주들을 사게 되면 그래도 인컴이라도 주니까, 배당이라도 주니까 그런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도 어떨지 모르지만 배당을 늘려간다라는 것들은 어쨌든 그 기업이 이익이익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동안 충분히 쭉 쌓아왔던 곳간 속의 이익을 통해서 그동안 꾸준히 쌓아왔던 어떻게 보면 그 잉여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잉여 자원이 있다라는 것들은 이렇게 불안하고 그럴 때 굉장히 든든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 경상수지랑 이런 것도 외환보유고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기업들 입장에서의 곳간 내지는 비상금이 충분하다라는 아주 굉장히 증거가 제가 봤을 땐 배당인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배당주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도 장기 저성장에 달지도 모른다 이런 공포감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그럼에도 얘네들은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저금리보다도 배당주들은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유지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배당 안 하는 종목들보다는 당연히 그러면 더 좋은 거니까 일본에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도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함의를 준다라고 생각되고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일본의 이런 사례들은 좀 본받을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테크 수단으로 S&P 500 ETF를 점식으로 사모으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전략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략이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 미국의 그냥 시장 자체를 사는 거고. 그렇죠. 미국을 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본인의 부인을 위해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할 거냐라고 할 땐 나는 내가 여태까지 잘해서 그랬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S&P 500을 사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 생각에 그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좀 나쁘거나 그런 전략 절대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시겠으면 그 전략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공부를 좀 더 하셨다. 그 이상 나 S&P 500 말고 좀 더 알파를 내고 싶어. 이런 욕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따져보실 거죠. S&P 500보다 더 좋은 거 없나? 이런 걸 따져보셔야 되는데, 근데 잘 기억해 보시면 S&P 500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지수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입니까? 다 빅테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빅테크랑 IT의 비중이 높은 인덱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이제 빅테크가 좋긴 한데, 얘네들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그럴 수 있구나. S&P 500도 지금은 이미 S&P 500에 지금 엔비디아랑 지금 사실 애플, 미국의 빅테크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나는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으니까 조금 가치주도 좀 사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조금씩 한번 다른 것도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S&P 500도 그냥 시가총액 가중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동일 가중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냥 나는 그냥 빅테크 비중 많은 게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걸 아주 동의하고 AI 시대가 열릴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 이러신 네네.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나는 그거 말고도 그냥 되게 미국의 안정감이 있고, 그냥 꾸준히 자기 산업 내에서의 과점지위를 계속 누리고 있는 종목들이 좋아. 그렇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S&P 500 동일 가중도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거는 아마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약간 시기적인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당선됐다. 트럼프는 이제 굉장히 기업적인 분이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흥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흥분이 언제까지 갈 거냐. 주로 보면은, 미국은 허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됐을 때, 100일 동안은 허니문 기간이에요. 왜냐면 이제 대통령 새로 되고 그랬으면 기업들 입장에선 친기업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투자도 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도 조금 하고 좋은 얘기를 같이 발맞춰서 해주는 거죠. 지금 새로운 대통령의 우리 그 정책에 우리 호응해서 우리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할 거야. 다 그러니까 되게 청사진을 제시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한 100일 동안은 그런데 그리고 그 100일 동안은 주로 보면은 미국 국민들도 지지율이 좋습니다. 지지율이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냥 마냥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주 미국 독특한 게 그거 지나고 나면요. 그게 이제 조금 식기 시작합니다. 식기 시작하거나 조금 악재들도 불고 나오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미 증시가 좋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 1분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아마 트럼프가 처음에 가자마자 100일 동안 막 중국이랑 피 터지게 싸우겠다는 얘기를 말로는 할지 몰라도 실행으로는 아마 법과 정비 여러 가지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뭔지를 들여다보고 왜냐하면 이제 뭐 장관들 인선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금은 청사진을 그리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뭔가의 정책으로 이제 구현이 될 텐데 그 네네. 정책이 구현될 때 생각보다는 무시무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S&P 500도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거죠. 내년 1분기까지는 좋지만 그 다음부터는 조금 굴곡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S&P 500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으니까 그래서 숨고르기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한번 그 그림도 나중에 한번 보여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P 500 ETF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도 사실 이 S&P 500 ETF 상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선택지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 ETF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 원화로 그냥 S&P 500 ETF,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가 상장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은가? 약간 별 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최근 환율이라든지 등등 여러 방식을 고려했을 때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이게 아마 이런 걱정들이 나온 이유는 최근 너무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그랬을 겁니다. 맞아요. 환율이 만약에 급등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국내에서 ETF를 그냥 왜냐하면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는 아마 S&P 500 ETF를 투자하시면서도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환해지가 돼 있는 거, 환이 열려 있는 거.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환이 열려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성과가 좋았겠죠. 맞아요. 고스란히 이거는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들에 몸을 맡겼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환해지 했을 때는 주로 보면 환해지한 상품들이 보수도 조금 더 비싸고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환해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달러 강세 현상 때문에 이제 이런 고민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다음에 답은 지금보다 환율이 진짜 1,500원 위로 올라갈 건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율은 저는, 충분히 지금 악재가 좀 환율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언제적 환율과 그걸 보시면 되냐면 이것도 제가 그림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그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2016년에서 2017년 원달러 환율과 이제 코스피를 제가 같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 보시면은 트럼프가 이때 이제 2016년에 이제 당선되면서 후반에 이제 11월에 당선되면서 이때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그때만 해도 사실 트럼프가 당선 안 될 거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당선되니까 전 세계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되게 허들쩍 놀란 거죠. 놀라서 이제 달러 강세 현상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때가 이전 대통령 탄핵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네네. 2016년 말이거든요. 네. 그게 10월부터 해서 이제 탄핵 정국이었는데 그 탄핵 정국 때 탄핵이 이제 국회 통과됐던 그 시기를 넘어가면서 원달러 환율은 확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당시 때 원달러 환율이 되게 비쌌던 것들은 트럼프가 당선된 거랑 우리나라 당시 때 정치적 불안정, 탄핵 사태라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믹스가 되면서 이게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당시 때 같은 경우도 1,200, 물론 지금 1,200원은 되게 싸 보이지만 당시 때 거의 1,100원에서 1,200원까지 바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공포스러웠던 시기인데, 당시 때도 근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그 다음에 우리도 탄핵 정국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면서 정상화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어쨌든 저는 되게 비싼 시기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다시 또 당선이 됐고, 우리도 지금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 시기인데, 아마 요 부분이 일정 부분 좀 정리가 되면, 원달러가 지금 뭐 1,500원 위로 올라갈 것까지는 볼 필요는 없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뭐 1,300원 가고 이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리스크들이 조금, 원화에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S&P 500을 환해치를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달러에 대한 노출도가 내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건 개인의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내가 너무 원화 위주로만 돼 있다고 하면 제가 봐서 S&P 500 한해치가 안 돼 있는 것들을 일정 부분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자산에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한다는 관점에서 나는 너무 원화 자산만 있으니 좀 달러 자산도 갖고 싶어. 달러 자산이 나한테 몇 퍼센트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철학을 갖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위해서 SCHD, 슈드라고 하죠. 적립 투자를 하고 계신데 적립식으로 사모은 건 배당 관점에서 유리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배당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게 근데 제가 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온 게 이게 최근 수익률이 그 S&P 500보다 좀 저조하죠. 저조해서 네, 그래요. 네, 별로 안 예.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저조하니 이걸 적립식으로 샀는데도 차라리 이럴 거면 S&P 500 사는 게 더 좋았는데. 이제 이런 후회가 되시니까 아마 이런 전 네.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슈드 같은 경우가 지금 연초 이후 제가 수익률을 봤더니 16% 정도 근데 괜찮긴 하네요, 사실. 근데 S&P 500이 26%. 10%포인트라서. 왜? 그 10% 크지 않습니까? 크죠, 네. 그러니까 슈드 되게 좋아했던 분들도 짜증나네.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근데 배당 수익률로만 보면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6% 정도 되거든요, 현재. 근데 슈드는 3.3이니까 배당 수익률은 두 배가 네, 넘습니다. 2배 넘네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슈드는 기본적으로 가치주 중심의 그렇죠.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를 이끌어가고 올해 신고가를 냈던 종목들이 엄밀하게 보면 빅테크들이다. AI 뭐 이런 거. AI가 이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슈드한테 그런 것까지 기대하는 건 좀 제가 봐서는 그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슈퍼맨이 아닙니다, 슈드는. 네. 예, 슈드는 빅테크가 아니다라는 네. 걸 좀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을 드리면 이게 베타를 보면 한 0.77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S&P 500의 베타가 1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S&P 500이 기준이니까요. 그죠? S&P 500의 기준이 1인데 네. 베타가 0.77이면 굉장히 시장 변동성이 작다라는 거죠. 시장 변동성이 작다 보니 원래 변동성이 변동성이라는 게 리스크인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작으면 리턴이 작은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하이 거죠.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음. 그 원칙으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이 슈드의 구성 종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가치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좀 이런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보셔야 된다. 이건 그래서 제가 봐서 개인 취향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제피, 천주 모으기란 말이 있을 정도로 예. 제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아무래도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런 거죠. 실제 제피 천주로 모으면은 매달 얼마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엄청난 이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네. 이 제피가. 근데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근 1년간 주당 총 배당금이 거의 4.6불 정도 되거든요. 주당. 그러면 이거 만약 1000주를 보유하게 되면 총 배당금 연간 총 배당금이 4,620달러. 그러니까 이걸 12로 제가 나눠 보니까 385달러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괜찮죠. 네네. 괜찮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얘네들이 이 커버드콜 상품이거든요. 이제 커버드콜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배당이 일정치는 않습니다. 네. 일정치는 않고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렇다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여기는 지금 세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개념이니까 여기 또 세금도 포함시키고 이제 그러면 조금 금액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유독 SCHD랑 방금 살펴본 제피, 예. 여기를 비교하는 그런 경우가 예. 많더라고요. 이 배당주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거 어떤 종목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약간 활용하는 컨셉에 따라서 좀 다른 건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굉장히 둘 다 이제 배당을 한다고는 하지만 조금 컨셉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 커버드 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소개가 돼 있는 월배당 ETF들 중에서 이 커버드 콜 전략을 구사하는 ETF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거 만약에 잘 이해 안 되시면은 이게 좀 이게 쉬운 개념은 아니라서 그냥 제가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게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파는 거거든요. 네. 근데 권한을 팔게 되면 그 프리미엄을 받아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 값이 어떻게 보면 이 배당의 재원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배당 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배당 주면 거기서 나오는 배당을 가지고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 커버드 콜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커버드 콜 잘 이해 안 되시면 제가 봐서는 좀 네이버나 이런 거 좀 찾아보시고 커버드 콜 좀 이해하시고 아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커버드 콜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안전한 거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국내에 소개가 돼 있는 커버드 콜이라든지 제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주 위험하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만 근데 월배당액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 페리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슈드랑 제피를 가지고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은 사람들마다 굉장히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슈드는 기본적으로 월배당 상품이 일단 아닙니다. 이건 분기배당. 네네. 그래서 만약에 분기배당이고 요거는 배당 수익률이 기껏 해봐야 3.5에서 3.7.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사실은 미국의 대형 배당주입니다. 대형 배당주. 그리고 배당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요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치주들이 많죠. 가치주들이 많으니 변동성이 굉장히 나가. 아까 제가 베타도 0.77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거는 또 보수도 굉장히 좀 비용 구조가 굉장히 좀 괜찮아서 장기 투자에는 굉장히 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월배당이 아니니까, 나는 월배당 따박따박이 좋으면 이건 분기니까 조금 그건 좀 별로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고위험 고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위험 중수익의 성향에 맞는 분들한테 맞는 거지, 이게 되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랑 또 이렇게 어울리는 상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피는 이건 완전 고배당입니다. 완전 고배당이고, 네네. 거의 배당 수익률이 이건 거의 한 9에서 10%까지 나오는 그런 상품이고, 이건 매월이고, 그 다음에 S&P 500 기업의 이제 커버드콜 전략을 이용한다. 어쨌든 커버드콜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옵션을 매도한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나오게 이제 구조를 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그러다 보니 이게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단점 어렵다. 네. 이걸 이해하는 게. 그래서 그거 이해를 조금 하시려면 조금 공부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 아무래도 요게 비용이 그래서 조금 더 높다. 앞서 말씀드린 슈드보다는.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버드콜 전략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없을 땐 되게 좋지만, 변동성이 있게 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는 굉장히 부침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하시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평온할 때는 괜찮지만, 이게 한 번씩 출렁거리고 그럴 때는 이게 생각보다 또 월배당 막 얻거나 막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알짜 국내 배당주를 추천해 주시기도 했는데, 새롭게 눈여겨봐야 할 국내 배당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배당주 하면 역시 제가 봐서는, 저는 지난번에도 아마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연 우리은행에 정기적금을 드는 게 좋은지 정기예금을 드는 게 좋은지, 차라리 우리금융지주를 사는 게 좋은지,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높진 않겠죠. 예. 네. 더군다나 최근에 금리 인하까지 했으니까. 3% 되나? 예.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금융지주의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예. 6.4% 나옵니다. 두 배입니다, 2배.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정기예금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우리 금융지주에 내가 차라리 그냥 주주가 되는 게 좋으냐, 이거를 한번,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시는 지혜를 한번 저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낮은데 배당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사실은 금리가 지금 우리도 2번 금리 인하를 했지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기예금 은행에다 돈 넣어봐야 사실은 별로 우리가 이자 소득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자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 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아, 뭐 이렇게 예금자들한테 줘야 될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자는 더 좋아지는 거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부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물론 대출 규제를 안 하게 되면 은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예대 마진을 먹는 건데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대출 금리를 빨리 떨어뜨리지 못하고 원래는 금리 인하면 대출 금리도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이라든 이런 거에 불안감이 있으니까 대출 금리를 빠르게 못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대 마진이 같이 많이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은 대단히 좋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은행주에 우리가 배당주로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지금쯤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정기예금 금리 얼마인지 한번 보시고 은행들 한번 내년도 배당 수익률 얼마인지 한번 따져보시면 아, 은행이 뭐 특별하게 지금 뭐 물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죠. 국내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도 은행이 잘 헤쳐나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은행주 같은 경우 한번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만약에 원래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이 주로 보면 지금 분기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월말이지 않습니까? 월말인데 아 예전처럼 그냥 월말이면 한 큐에 배당 왕창 받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만약에 혹시 계시면 그런 분들한테 전 기업은행을 한번 기업은행은 왜냐면 분기 배당 안 하거든요. 딱 한 번 배당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달 말에 만약에 배당 기산일 전까지 가지고 계시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고 요거는 월 배당 이렇게 뭐 분기 배당을 안 하니 연간에 받아야 될 딴 은행주들을 사게 되면 분기에 그걸 뭐 나눠서 받는 건데 아 그거 싶고 한 번에 받는 게 좋아. 그러신 분들은 한번 기업은행도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기업은행이 약간 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연간 배당한다는 건 이번이 많이 끝이고 내년부터는 아마 지금 기업은행에서 이번에 발표한 걸로는 분기 배당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는 올해 지금 현재 2024년 기준만 그렇다는 거고 내년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그건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 만약에 한 번에 배당받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기업은행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다. 이렇게 뭐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ISA 계좌에서 맘 편히 10년 묻어두면 좋을 ETF를 추천해 주셨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지난번과도 조금 겹치는 것들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 뭐 10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지난주 다르고 지난번 다르고 오늘 다르면 또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웃기긴 하죠. 네. 예. 네. 그래서 조금 뭐 오버랩 되는 것도 있지만 아마 새로운 것도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도 제가 아마 잘 모르겠으면 우리 이 버피도 전 세계에서 주식 가장 잘하시는 워렌 버핏 회장님한테 돈을 맡기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전 지금도 유효합니다. 물론 이제 버핏 회장님이 지금 나이가 이제 고령이시기 때문에 언제 이제 운용을 놓으실지 모른다라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건재하시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가 있다. 그게 뭐냐? 라이스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 10이라고 하는 ETF가 있으니까요. 그냥 나는 만약에 뭐 재테크 공부 좀 하시면서 워렌 버핏 책 관련돼 있는 책 보시고 너무 나는 감명을 받았다. 난 정말 버핏이 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거 추천 좀 드리고 다른 것보다도 연금 계좌나 이런 거에 그냥 꾸준히 사실 때 워렌 버핏이 사실은 잠깐은 틀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틀린 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나는 모르겠고 그냥 버핏이 하는 대로 할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미국 주식형 중에서 요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 빅테크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거 왜 이게 S&P 500보다 수익률이 작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면 안 되죠. 워렌 버핏 물론 여기 이제 애플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빅테크들이 뭐 엄청 많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워렌 버핏의 전략을 잘 아신다고 하면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또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자산 배분형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자산 배분을 지금 잘하고 있는 타이거 글로벌 멀티 에셋 TIF 액티브 굉장히 좀 자산 배분 잘하고 있는
그 채권 혼합형 ETF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내가 변동성 너무 심한 거 싫다. 난 자산 배분 그냥 내 포트폴리오에 자산 배분 알아서 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ETF 있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런 거 길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거긴 주식과 채권이 그냥 알아서 잘 배분이 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슈드와 굉장히 좀 슈드와 JP의 저는 절묘한 조합? 이렇게까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코덱스 미국 배당 10% 프리미엄 다우존스라고 하는 ETF인데요. 요거는 미국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서 또 커버드 콜도 같이 하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장점을 같이 좀 버무린 뭐 ETF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슈드를 할지 아니면 JP를 할지 그런 거를 그냥 두 개가 약간 믹스되어 있는 걸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앞서 제가 사실 오늘 미국 리치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초반부에 제가 많이 드렸으니까 더 부언을 하진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라이즈 글로벌 리얼리티 인컴 글로벌 리얼리티 인컴 어차피 인기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우리 연금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IAS에도.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한번 제가 봐서 이거는 이게 어떤 때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제 10년을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 어떤 뭐 유행이 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10년을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유행했을 때 내가 뭐 하다가 유행 지나면 버리고 이제 이럴 텐데 이런 애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워렌 버핏 회장님이 무슨 유행 타시는 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자산 배분이 유행 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리치가 그렇게 유행을 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배당주도 마찬가지고 유행 안 타는 거 네 가지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연말이고 이제 뭐 사실상 연말이죠. 그래서 연말 정산 관련해서 이 절세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뭐 퇴직연금 계좌라든지 활용해서 뭐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연말 되기 전에 이제 퇴직연금 IRP, 그다음에 개인연금에 얼마 이상 넣게 되면 우리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연말 되면 허겁지겁 소득공제 받아야 되니 항상 닥치만 하죠. 이 토하기 너무 싫으시니까 하실 텐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뭐 선택에 따라서 개인연금이나 뭐 퇴직연금 더 선호하시는 거에 이제 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차이는 뭐냐면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을 하는 배분할 수 있는 비율 자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안전자산을 채워내야 되는 그 비중이 있으니까 그게 좀 다르다. 만약에 왕창 그냥 난 조금은 그래도 위험한 것도 마음껏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연금. 뭐 요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월 한 400 정도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주식이나 이 채권을 통해서 이러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준다면요? 예. 그런 분들한테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ETF들 다 좋습니다. 거기에 넣으셔도 다 되는 것들이니까 그것들 빼고 조금 몇 가지 좀 더 다른 것들 좀 소개를 드리면 어차피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선 우리가 연금에 넣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오랫동안 가져가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들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꼭 그런 것만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개인연금에는 금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금 추정하는 ETF가 퇴직연금은 안 되는데 개인연금은 또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 같은 거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개인연금으로 이제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늘 시간엔 그래도 이걸 그냥 넣어놓고 그냥 오랫동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하고 제가 좀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형 중에서는 아까 제가 사실은 아까 워렌 버핏에게 우리가 믿어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 그 버크셔 포트폴리오라는 ETF 하나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슈드라 JP의 어떻게 보면 절묘한 조합 그거 해서 코덱스 미국 배당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그거 하나 말씀드렸으니까 그거에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에이스 미국 와이드머 동일가중이라고 하는 ETF가 있거든요. 요거는 버핏과 돌아가신 멍거 부회장님의 투자 철학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해자 전략을 취하는 종목들을 추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리고 요거는 꼭 그렇다고 해서 실제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랑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이들의 철학을 구현한 거기 때문에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철학은 대단히 유효한 철학이기 때문에 이 와이드못이라고 하는 철학 아마 조금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은 뭐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산업 내에 굉장히 과점적 지위자들이고 이런 것들을 약간은 정량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성적인 방법으로 해서 모닝스타즈에서 만들어내 있는 그 지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추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것도 어쨌든 그들이 만든 기본적인 것들이 버핏 회장이랑 멍거 부회장이 했던 그들의 철학들을 따라가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국내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조금은 가치주 중심으로 하시는 가치주나 가치주 배당주를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길게 봤을 때는 짧게 봤을 때는 뭐 어떤 트렌드들이 우리나라도 뭐 한류 때문에 뭐 엔터가 좋을 때도 있고 게임이 좋을 때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길게 봤을 때 그런 거 다 맞춘다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제가 봐서는 가치주와 배당주에 그냥 나눠서 그냥 조금씩 들어간다. 그리고 국내 비중을 많이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국내도 제가 봐서는 그냥 길게 봤을 때, 왜냐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제가 준비한 건 그 타이거 MKF 배당 귀족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배당 귀족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거든요, 미국은. 근데 원래 이제 배당 귀족의 투자 철학은 뭐냐면 배당을 25년 연속 막 성장시키고 막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종목이 없거든요, 별로. 25년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너무 긴, 우리 자본시장 역사가 짧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주로 한 10년 정도 그런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 이건 배당에 되게 진심인 기업들이니까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제가 아까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을 때는 그 기업이 괜찮은 기업인지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할 친구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함께할 친구 아니라 잠깐 있다가 헤어질 친구인지를 따질 때는 그래도 이 친구들이 이 주주들한테도 뭔가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좀 배당의 의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리 있는 친구들이랑 오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요 배당 귀족 그런 맥락에서 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채권형들 중에서도 지금 사실은 조금 부침이 있어요. 미국 30년물 같은 경우가. 미국의 장기채들이 조금 부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뭐 다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내가 너무 채권 비중이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봐서는 미국의 장기채,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내년은 금리 인하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보다는 조금 레벨 다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미국 채권형 같은 경우도 이거를 너무 그냥 뭐 여기서 수익이 나냐 안 나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은 채권에도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채권형도 조금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요것도 제가 드린 거 있으니까 아마 영상에서 아마 보여주실 텐데 그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리츠. 우리나라 리츠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많이 안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리츠가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도 거꾸로 보면 또 기회일 수 있으니까 저는 일전에도 저는 자산 배분이 너무 중요하다. 자산 배분이 중요한데 자산 배분은 뭐냐? 주식 3, 채권 3, 그 다음에 부동산 3. 여기서 부동산 리츠입니다. 이 333 법칙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이 지난번에 굉장히 좀 중복되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우리의 투자 철학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골고루게 균형감을 가지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333의 법칙은 분기 정도에는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333이 어긋나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어떤 것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3이 아니라 더 올라갔겠죠. 3.5가 돼 있다든지. 그러면 그 중에서 0.5만큼은 줄이고 빠져 있는 거에 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올라간 거는 조금 팔고 떨어진 거를 사는 어떤 그런 효과를 또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또 따끈따끈한 신간을 또 이렇게 출시를 하셨더라고요. AI로 팔아라? 이거 약간 어떤 서적인지 좀 궁금하네요. 예, 네. 제가 사실은 AI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생성형 AI가 됐을 때도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출시된 책도 제가 또 관련이 또 좀 돼 있었고, AI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약간 진심인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AI를 가지고서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니까 저는 AI 기업의 기업 가치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했지만 이 AI를 가지고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할 때 굉장히 좀 좋은 이게 약이 될 수 있을지를 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AI를 가지고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AI를 가지고서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AI를 가지고서 내가 최적의 어떤 결과값들을 만들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제가 사례 분석 많이 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저 사실은 뭐 자산 배분이나 이런 것들도 전문가긴 하지만 또 AI의 전도사로 또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전반적으로 이 ETF, 특히나 이제 ETF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미국 주식에 관련된 그런 ETF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미국 주식이 지금 견조한 이유는 이 빅테크, AI를 중심으로 이렇게 잘 날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ETF 투자도 하시면서 미국도 투자하시면서 최근에 출간하신 이 AI를 팔아라,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의 장기 자산 증식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곽병렬 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경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포맷복구라고 합니다. 지난 8월 달에 촬영했을 때 이제 뭐 한 부동산 포함해서 이제 순자산이 한 32억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지금 한참 좀 주식이 많이 다시 회복해서 지금으로는 이제 금융자산으로만 한 14억 4천 정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한 1억 5천 정도 투자 수익이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흐름 관련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현금흐름 관련해서는 좀 이제 종합소득세나 이제 이 건강보험 좀 인상 안 되기 위해서 딱 부부 합산으로 해서 좀 이제 연 4천만 원을 좀 목표로 해서 좀 만들고 있어서, 지금 현금흐름은 뭐 그때랑은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고 대략적으로 한 3,900에서 4천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크게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로 좀 4가지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스닥 100 QQQ 투자하는 것과 이제 SPLG, S&P 500에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이 좀 가장 크고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8월 기준으로 촬영했을 때 대비 이제 S&P 500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약 3천만 원 정도 시드가 좀 증가했고요. QQQ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대비 한 4천만 원 정도 시드가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비율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뭐 한 최소 둘 다 한 20%씩 좀 투자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도에 이제 조정이 온다는 그런 좀 많은 뭐 얘기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랬던 이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23년, 24년 이제 2년에 거쳐서 좀 큰 상승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뭐 25년에는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그런 좀 뉘앙스의 표현인데, 사실 25년도라고 해서 이제 특별하게 좀 경제적 위기가 결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집권한다고 해서 꼭 주식이 하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지난 트럼프 집권 시기 때도 증시는 아주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분명히 24년에 살짝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덜 상승하는 거지, 주가가 이제 크게 이제 폭락하는 그런 이슈가 좀 발생을 할 거라고는 좀 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증시가 좀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매년 증시가 한 5% 정도 하락하는 거는 최소한 두세 번씩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씩 급락하는 경우도 이제 매년 최소 한 번 이상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이 이제 뭐 나스닥이 50% 상승했을 때도 10%씩 하락한 케이스는 있었고, 지금 올해 24년도에도 이제 10%씩 하락했던 케이스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케이스가 지금 이제 뒤를 돌아보면은 좀 정말 좋았던 이제 투자 타이밍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5년도에도 이와 같은 좀 증시 하락이 나타난다면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방어하는 게 가장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이제 집필하기도 했던 이제 피터 린치 표현에 따르면은 주가가 이제 25% 떨어진다라고 할 때 주식을 사야 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주식으로 큰 성공을 하지 못한다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투자에 좀 적기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주식이 뭐 25% 정도씩 좀 그렇게 큰 급등이 난다라고 하면 잠시 좀 투자를 좀 천천히 가는, 그렇게 좀 오히려 이제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반대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투자 수익을 좀 더 높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CHD, 이제 S&P 500, 이제 QQQ 최소 이제 3가지 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꾸준히 적립식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콕 하나만 찍어가지고 이제 한 종목만 이제 몰빵해서 이제 뭐 얼마를 사셔라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SCHD 1억, 뭐 S&P 500 1억, 이제 나스닥 1억, 그렇게 좀 3가지를 좀 분리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출연 전에 좀 3가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SCHD에 이제 1억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3.3% 정도 이제 배당 수익률로 인해서 뭐 1년 동안 이제 한 330만 원 정도 배당금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인 이제 복리 효과를 통해서 이제 10년 차에는 이제 배당금이 한 9,900만 원, 약 1,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고, 20년 차에는 배당금이 2,90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 투자를 통해서 SCHD 1억 투자를 통해서도 배당금으로 어느 정도의 좀 여유로운 생활은 어느 정도 충분한 좀 배당금은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S&P 500, 이제 VO를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10년 후에는 이제 원금이 한 2억 8천, 그리고 20년 차에는 이제 원금이 한 8억 3천 정도로 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년 차 이후에는 이제 8억 원이라는 이제 목돈을 통해서 뭐 4% 인출률 통하면은 매년 뭐 3천만 원 이상씩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SCHD와 이제 S&P 500을 좀 분산해서 투자하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스닥 100 지수에 이제 1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워낙 이제 연평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20% 평균 수익률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10년 후에는 이제 투자 원금이 이제 6억, 20년 차에는 투자 원금이 이제 40억으로 좀 증가하게 되는 이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스닥 지수에만 1억을 투자한다라고 해도 20년 후에는 상당히 좀 큰 자산으로 좀 불릴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아니면 SCHD가 지속적인 이제 배당 성장을 할지 이제 미래를 이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좀 분산 투자를 통해서 SCHD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에 좀 고르게 분산 투자하는 것을 좀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제 노후 자금을 위해서 SCHD에 좀 3억 만들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침 한 몇 달 전에 SCHD 3억 만들기가 완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평균 투자 수익률은 약 한 20% 정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투자 수익은 한 4천만 원이 조금 넘게 발생을 했는데, SCHD 3억 투자를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지금 3억이 투자된다라고 하면 당장 올해 발생하는 연 배당금은 약 이제 990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배당 성장이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이제 배당금 재투자를 하면은 10년 후에는 이제 배당금이 2,400만 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달 배당금으로만 순수하게 200만 원 정도씩은 인출할 수 있는 그런 배당 자원이 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된 원금 3억은 이제 10년이 지나면 약 8억 정도로 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원금에 대한 8억에 대한 이제 4% 인출률을 적용을 해서 이제 3,200만 원씩 이제 원금을 인출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배당금과 그리고 이제 원금을 통한 이제 4% 인출률 통해서 매달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씩은 충분히 인출을 해도 마르지 않는 좀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4050 세대 분들께는 은퇴 전략을 위해서 가장 먼저 SCHD 좀 3억 만들기 좀 도전해 보시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배당주 투자를 통해서 이제 국장에 한 1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뭐 대신증권 우선주나 이제 맥쿼리 인프라, 삼성전자 우선주처럼 좀 굉장히 좀 안전하면서도 좀 믿을 수 있는 이제 배당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했던 종목들이 최근 이제 국내 이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크게 흔들리면서 좀 손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국장에서 지금 손실날 부분들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매도를 못하고 이제 뭐 이제 원금을 회복하면 투자 손실이 좀 만회되면 좀 매도하고 이제 미국 증시로 갈아타야지라고 좀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직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뭐 대법원 판결이나 좀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절차들이 좀 남아 있어서 아직도 좀 정치적인 변동성은 좀 크게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장이 회복을 해서 국장 탈출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미장으로 건너가서 미장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해서 국내 주식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고 조금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너무 이제 국장에 대한 이제 미련을 안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배당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배당주를 포기하는 것보다 이제 국내 상장된 이제 커버드콜 종목으로 좀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되고 있는 이제 커버드콜 종목들은 이제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커버드콜, 타이거 S&P 500 커버드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로 좀 갈아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국내 상장된 커버드콜 ETF로 갈아타고 있는 이유는 지금 해당 말씀드린 종목들이 이제 패시브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걸 믿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배당주 종목보다는 이렇게 미국 지수를 추종을 하면서도 월 배당금이 발생을 하는 그런 커버콜로 현금 흐름을 좀 만들고자 이렇게 갈아타기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고 사실 뭐 월급을 받고 좀 이렇게 평생 이제 부모님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 스스로 이제 돈을 벌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친구들이랑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여유롭게 좀 생활을 하다가 문득 좀 나도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놀고 나머지 이제 3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꾸준히 30년을 투자해서 3억을 투자한 이제 개미라는 친구가 있고, 반대로 이제 배짱이라는 친구는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고 1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1억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년을 가진 모든 월급을 다 이제 펑펑 쓰면서 여유롭게 생활을 한 두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40년을 지났을 때 최종 자산은 개미는 12억, 배짱이는 15.7억, 16억이거든요. 그래서 개미가 배짱이보다 3배나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배짱이는 개미보다 먼저 투자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미보다 훨씬 좀 많은 돈을 불릴 수 있는 게 이제 복리의 힘입니다. 지금 뭐 계산한 산출식에서는 이제 연평균 상승률 8% 정도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S&P 500 평균 수익률 지금 최근 10년 12%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차이는 이것보다 훨씬 좀 많이 벌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남보다 더 먼저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매년 1,000만 원씩 10년만 투자를 하고 그렇게 딱 1억 원만 투자를 하고 앞으로는 그냥 평생 이제 발생하는 이제 월급은 다 소진을 하더라도 그렇게 30년 후에 은퇴를 하면은 내가 투자한 총 자산 1억 원은 투자한 기간 10년, 지나간 30년 포함해서 40년 후에는 자산이 15억으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굳이 뭐 처음부터 이제 큰 돈을 만들기보다는 매년 1,000만 원씩 소액이더라도 꾸준히 10년만 투자한다라고 하면
나도 15억 정도의 자산은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꾸준히 좀 투자를 이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좀 은퇴를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QQQ,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이제 QQQ를 6주만 사시면은 30년 후에는 파이어가 이제 가능한 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오기 전에 좀 주가를 봤더니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한 52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420원 환율 계산하면은 약 한 75만 원 정도 한 주당 평가 금액이 되는데 6주를 사면 약 450만 원, 뭐 대략 그냥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30년 후에는 이제 연평균 상승률 이제 20% 계산을 하면은 한 주당 가격이 1억 6천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30년 후에 한 주만 매도를 해도 매년 5천만 원씩 생활할 수 있는 3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이제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6주를 가지고 20년 동안 평생 그냥 3년에 한 주씩만 팔아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금 아직 재테크를 투자하시는 이제 초년생 분들이나 이제 재테크를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그냥 먼저 이제 나스닥 QQQ 6주를 먼저 사고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극약 처방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0, 50, 60 세대 분들이 이제 사실 노후 준비, 은퇴 준비를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 슈드 같은 종목은 10년, 15년 뒤를 보고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40 세대 분들처럼 아직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슈드는 이제 분명 좀 좋은 투자처인데 이제 50, 60 세대처럼 이제 뭐 5년 후, 10년 후에 바로 이제 원금을 소진을 하면서 생활비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복리 효과를 좀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적합하지 않은 이제 투자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제피와 같은 이제 커버드 콜 종목을 좀 투자하는 걸 좀 고민을 하고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피도 이제 충분히 미국에 상장된 좋은 이제 커버드 콜 종목이긴 한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패시브 종목이죠. 이제 이 투자사의 재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 더 안 좋은 투자 수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5060을 위한 최적의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제 타이거 미국 탑10 10% 커버드 콜,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15% 커버드 콜, 그리고 미국 S&P 500 10% 커버드 콜, 세 종목에 좀 적당히 이제 본인이 필요한 이제 은퇴 자금을 목표에 맞춰서 1대 1대 1이나 뭐 적당한 비율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3억 정도 투자를 하면은 월 평균 약 300만 원 정도씩 월 배당금은 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초반에 이제 생활비로 좀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세 종목의 특성이 이제 패시브로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는 만큼 100%는 추종하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시세 차익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 배당금과 함께 나중에 이제 차익 실현을 통해서 조금씩 매도를 통해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을 하실 수도 있고, 타이거 미국 탑10 플러스 10%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벌써 44%가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42%가 올랐는데 10%씩 배당을 주고 있으면서도 나스닥보다도 더 많이 오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를 이제 이 액티브하게 추정하는 종목보다는 패시브하게 추정하는 종목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하면서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ISA에 관심도가 이제 많아지고 계신데, I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마다 이제 만기를 통해서 해지하고 재가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만기를 좀 연장을 시켜서 좀 오랫동안 이제 복리 효과를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3년마다 매도하고 재투자를 하더라도 사실 복리 효과가 이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당가는 이제 매도하고 다시 이제 비싼 가격에 매수하기 때문에 평당가는 올라가지만 전체 투자 시드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동일한 수량만큼 매수를 하기 때문에 ISA를 해지하고 다시 재매수한다고 해서 절대 좀 복리 효과가 깨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S&P 500 종목이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셔서 투자 자산을 최대한 키우신 다음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매년 3년마다 해지를 하고 다시 재가입하는 방법을 가장 좀 추천드립니다. ISA를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ISA가 이제 만기된 다음에 연금 펀드로 이전을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이 연금 펀드로 이전을 하는 이유는 연금 펀드로 이전을 해서 목돈을 이전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연금 펀드에 들어있는 자금을 사실 언제든지 인출해도 이제 별도의 추가적인 이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 펀드에서 운영하는 자금은 모든 이제 배당 소득세가 과세 이연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15.4%의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효과가 발생을 하는 상품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매년 이제 2천만 원씩 ISA를 투자를 하고 그래서 해서 3년 후에 만기되는 8천만 원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하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연금펀드에 들어있는 8천만 원은 내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산으로 나중에 이제 주택 마련을 한다거나 뭐 직접 투자를 해도 되고 나중에 은퇴 후에 연금으로 좀 활용을 해도 되는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ISA를 뭐 단기적으로 뭐 투자 수익을 내기보다는 이렇게 연금으로 이전을 해서 가장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인 그런 4050 분들을 위한 절세 방법이라고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제 포메뼈꼬라는 이제 필명으로 미국 주식 투자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좀 공유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이제 5년 정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느낀 부분은 사실 장기 투자, 적립식 투자만 한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도 전부 다 이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투자 결과, 투자 수익률이 그걸 좀 증명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나는 이제 뭐 돈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라기보다는 아까 예시로 드린 것처럼 매월 100만 원 정도씩만 투자를 하더라도 나중에 15억이라는 좀 큰 자산을 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미국 지수는 이제까지 100년 동안 매년 10%씩 상승했다라는 걸 믿으시고 꼭 장기 투자를 하셔서 성공적인 좀 은퇴 전략을 수립하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곧 내년 2월 달에 발간될 포메뽀꼬 투자책에 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꼭 한번 찾아주시고 읽어주시면 투자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